자, 봅시다. 이제 조선 초의 대외 관계 볼까요? 422페이지. 조선 초의 대외 관계. 자, 대외 관계 봅시다. 대외 관계의 원칙은 4대 교린이에요. 대외 관계의 원칙은 4대 교린. 자, 4대라고 하는 건 큰 나라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큰 나라를 어른 대접하는 거를 4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걸 교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4대 교린은 주변에 있는 큰 나라를 섬기고, 자, 그러면 큰 나라는 주변에서 명밖에 없죠. 뭐 명.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진, 아직 나라 세우기 전이니까 여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있는데 뭐 류큐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 빼고 주변에 있는 비교적 잘 지낸 나라들 4대는 명, 그 다음에 교린은 여진과 일본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4대 교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대명 외교부터 볼까요? 명나라에 대해서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춥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무조건 따뜻하게 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지난주에 학생들이 막 다 감기 걸려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노량진 수업을 하고 딱 왔는데 거기 결핵 돌았던 거 알아요? 몰라요? 그날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를 본 거야. 그날 결핵이 유행을 한 거야. 결핵은 공기 중에 감염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제가 있었던 학원은 아니고 어떤 학생이 자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결핵인지 모르고 그냥 강의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기침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같은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이랑 500명 된대요. 그 사람들한테 다 문자가 간 거야.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서 검사를 받았나 봐. 이제 그 뒤로는 아직 기사가 안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어떡하냐. 여기 학생들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문자 받은 사람 없냐. 마스크 쓰고 다녀라. 막 이러면서 그랬죠. 전 괜찮아요. 아니, 제가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진짜 감기 같은 거 막 유행하고 할 때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내가 이거를 옮기고 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내가 병원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실이 따뜻해지면 이제 문제는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고 건조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는 게, 화장실 가는 거 좀 귀찮아도 물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제 오후에 되면은 진짜 얼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건조해가지고. 그 막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많이 터요. 엄청 많이 터요. 저는 사계절 내내 입술이 트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인도로 뭐 가져갈 거냐? 전 립밤과 핸드크림. 딴 거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립밤과 핸드크림. 무조건 립밤과 핸드크림. 이 손 건조하고, 왜냐면 저는 분필 만지니까, 지금은 케이스를 끼고 있지만 분필 만지면 손도 엄청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인도에 립밤과 핸드크림이다. 딴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조건 저는 입술이 건조하고 손이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 많이 드시고, 여기 건조하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건강은 본인이 잘 챙겨야 돼요.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잘 꽁꽁 싸매고 다니시고, 되도록이면 마스크 같은 것도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그런 거 중요해요. 따뜻한 물. 근데 정수기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쟤도 이제 추위를 타나 봐요. 쟤도 추위를 타서 물도 안 따뜻해. 깜짝 놀랐어. 자, 어쨌든 본인 건강들은 본인이 잘 챙기는 걸로,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학원 학생들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요. 자, 봅시다. 이제 명과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명 외교, 명나라와의 외교 먼저 봅시다. 건국 초기는 갈등 관계였어요.
물론 명나라하고는 기본적으로 사대죠. 명나라하고는 기본적으로 사대고 우리가 명나라를 어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른으로 기본적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건국 초기에는 갈등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각 갈등 관계인 원인이 뭐냐면 일단 표전 문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표전 문제는 외교 문서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형식. 외교 문서에서의 형식이죠. 자, 명나라에서 홍무제, 그때 이제 명나라 황제가 홍무제였는데 그 홍무제가 야, 이 외교문서 누가 썼어? 이 외교문서 쓴 사람 보내. 그리고 이거 교정 누가 봤어? 교정 본 사람 보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구를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 홍무제가 타겟으로 삼았던 거는 정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을 보내라. 너네 나라의 악의 축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도전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이 있냐면 남의 나라 정치에 살짝 간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태종 세력은 밀어주고 정도전 세력은 약간 약화시키고 약간 이런 어떤 정치에 관여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표전 문제라고 하는 건 외교 문서의 형식. 이거는 외교 문서의 형식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계변무. 종계변무는 뭐냐면 명나라에서 백서, 말하자면 명나라를 이렇게 세웠어 라고 하는 백서를 썼는데 그 백서에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써 있어요. 그런데 조선에 관해서 적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성계의 아버지를 뭐라고 적었냐면 이이님이라고 적었어요. 이성계를 이이님의 아들이라고 적었죠. 실제로 이성계는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이이님은 누구냐면 고려 말의 나쁜 건문세족. 그러니까 나쁜 건문세족의 아들이라고 잘못 적은 거죠.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틀렸어요. 그랬는데 명나라가 온갖 다 변명을 하면서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뭐 이거는 부분만 수정할 수는 없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막 이러면서 계속 안 고쳐주고 결국에는 이 사건을 해결해 준 게 200년 뒤에서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선조 때 가서야 결국에는 실제로 이성계를 이자춘의 아들로 이렇게 정정해 주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명나라가 조선보다 조금 먼저 생겼고 그 다음 나중에 조선이 생겼는데 약간은 기싸움 같은 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을 길들이기 위한 약간 그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 여진족과의 문제. 자, 우리나라는 여진족을 회유하려고 했었고 명나라하고 여진족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네 왜 여진족하고 잘 지내냐 그러면서 여진족을 토벌하라고 계속 우리를 뒤에서 이제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진족을 두고 우리나라와 사이가 좀 안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고 특히 정도전이 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병서, 우리 앞에서 있었죠. 병법서, 군사 훈련 지침서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를 진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나라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한 방에 다 풀려버렸죠. 언제 한 방에 풀려버렸냐? 자, 태종 이후에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자, 태종 이후에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왜?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악의 축이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을 또 정벌하고 요동정벌은 그만둔 거죠. 말하자면 요동정벌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금방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태종 이후에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 초에는 갈등관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갈등관계를 맺었지만 결국에는 태종 이후부터는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로는 명나라와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오히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자, 명나라는 우리가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섬겨야 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하고는 특히 좀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또 사절단을 따라서 또 우리가 선물을 보내죠. 무역품을 보내기도 하고 다시 회사품, 답례품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명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무역이 또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조공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나라하고는 뒤에까지 사이가 좋더라. 자, 가로 2번 보시면은 사절 교환 나와 있죠. 사절 교환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수차례 정기적 사절단과 부정기적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선물을 보내면 걔네가 우리한테 또 답례품, 회사품이라고 하거든요. 답례품을 보내고 그게 조공무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기적 사절단, 비정기적 사절단 나와 있어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명과의 관계. 간단하죠. 태종 이후에는 건국 초기에는 갈등 관계, 태종 이후에는 친선 관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대여진 외교를 봅시다. 자, 여진과의 관계를 볼까요? 여진족은 만주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머리 위에 사는 애들, 만주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만주 지역까지 그 지역을 근처를 근거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여진은 우리가 아까 교린정책이라고 했죠.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교린정책은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쓰는 거예요.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회유책과 강경책 한 장 넘기시면 대여진정책에서 자, 교린정책으로 화전양면정책, 자, 교린정책을 실시했는데 교린정책은 화전양면정책. 말하자면 싸우기도 하고 자, 화의를 맺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회유책 먼저 볼까요? 회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걔네를 달래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에게 귀순을 장려해요. 말하자면 걔네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귀순 장려. 자, 그래서 회유책으로는 귀순을 장려시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기도 해요. 자,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소,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경원과 경성은 국경지방에 있는 지명이고요. 여기에다가 무역소라고 하는 사무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허용해 주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무역도 허용해 주지. 그 다음에 귀순도 장려해서 넘어오면은 뭐 벼슬도 주지. 자, 이런 건 우리가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경책으로 갑시다. 자, 강경책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좀 우리나라를 자꾸 쳐들어오거나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온다. 이제 문제가 있다. 갈등, 충돌이 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몰아내고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버리는 정책도 실시했는데 그런 걸 사군육진. 자, 사군육진 정책이 실시된 거는 태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죠. 자,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이죠.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 여기 이제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전에 우리나라 국경선은 공민왕 때 차지한 땅까지가 국경선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국경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군을 설치했고 여기에다가 육진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사군 봅시다. 사군은 최윤덕이, 그 다음에 육진은 김종서가 설치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군은 압록강 방면이에요. 압록강에 닿아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압록강 방면에 사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방면에 육진을 설치해서 자, 사군과 육진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 현재의 국경선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여기까지 영토를 세종 때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도와 같은 모습을 이때 형성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종 때 여진족에 대해서 그게 바로 사군과 육진이죠. 자, 그래서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사군과 육진 설치. 자, 최윤덕, 김종서, 그 다음에 사군이 압록강 방면, 육진이 두만강 방면인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서 여기를 그냥 비워두기만 하면 다시 여진족이 내려와서 살 거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죠. 말하자면 달래서 우리 땅으로, 우리 영토로 또는 우리 백성으로 딱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는 삼인정책.
3인 정책은 요 아래쪽의 백성들을 이사시켜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백성을 이사시킨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간제도. 자, 이 지역에까지 서울에서 관리가 파견되면 이 지역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토착민에게 관직을 주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상피제에는 어긋나지만 한동안은 이 지역에 토착민 관리를 뽑아서 임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토간제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익류지역. 익류지역이라고 하는 건, 익류제도라고 하는 건 이 지역에서는 세금을 걷되 서울로 보내지 않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백성들을 우리 쪽으로 넘어오도록 잘 토닥이기 위한, 다독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까지 실시하기도 하죠. 가로 3번에 보시면은 북방 3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그래서 여진족에 효과적으로 침략에 대응하고 지역 방어 체제를 확립하고 국토에 있는 균형 있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실시한 거다. 자, 학생들이 이거를 근데 저한테 그럼 이거는 회유책이에요, 강경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회유책과 강경책의 범위가 아니죠. 일단 회유책과 강경책은, 회유책은 요거 귀순장려, 무역소 설치, 강경책은 사군 육진 설치, 그리고 사군 육진을 설치한 다음에 이 지역을 완전히 우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니까 이거는 회유책과 강경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책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강경책이냐 회유책이냐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군 육지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정책 봅시다. 대일본 정책. 자, 일본과의 정책도 대여진 관계에 대일본 외교 이렇게 할까요? 자, 대일본 외교 봅시다. 역시 일본 같은 경우도 교린 정책을 실시했는데 교린 정책이니까 화전 양면 정책 똑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경책 먼저 봅시다. 자, 강경책은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된 거죠. 쓰시마 섬 정벌, 쓰시마 섬 토벌. 자, 이때까지도 지금까지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왜구가 출몰을 했었어요. 왜구는 언제부터 출몰을 했냐면 고려 한 중기부터 시작해서 고려 후기에 굉장히 심했고 왕으로 따지면 어느 왕 때 굉장히 심했다고 했냐면 우왕 때. 그렇죠. 우왕 때 되게 심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왕의 재위 기간 한 14년 동안 이 외적이 쳐들어온 게 300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쳐들어온 거고 그 전쟁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조선 초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쓰시마 섬을 정벌해서 토벌해서 얘네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한 게 언제냐? 역시 세종 때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정벌하여 일본에 대해서 규제하도록 이제 강경책을 실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회유책도 있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회유책은 일단 삼포를 개항했어요. 삼포 개항, 즉 세계의 항구를 우리가 개항을 시켜준 거죠. 자, 그러면은 세계의 항구 개항시켜준 것도 역시 세종이고 어느 항구냐면 부산포, 연포. 연포는 지금의 울산. 그 다음에 제포는 지금의 진해인데 지금은 진해라는 행정구역이 창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진해라고 해도 되고 창원이라 해도 되고. 자, 어쨌든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항구만 개항해주면 얘네들이 너무 많이 한 번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거나 할 거니까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죠. 그게 개해약조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해요. 자, 그래서 일본과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때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다. 그래서 세견선이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도 200석.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어갈 수 있는 쌀은 200석, 우리나라와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는 배는 50척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정해져 버렸어요. 배는 몇 척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쌀은 얼마만 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한 게 바로 개해약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쓰시마섬 정벌 세종, 삼포개항 세종, 개해약조 세종, 전부 다 세종 때. 그리고 지금 제가 쓴 게 순서대로예요. 쓰시마섬 정벌이 먼저, 그 다음에 삼포개항 다음에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전부 다 세종 때고
이게 순서대로예요. 쓰시마섬 정벌, 삼포 개항, 개해약조.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해동제국기라고 해서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일본을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인데 이게 갔다 온 건 세종 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책을 쓴 건 성종 때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갔다 온 건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세종. 이 책을 쓴 건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성종. 그래서 갔다 온 거랑 쓴 거랑 달라요. 시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세종의 쓰시마섬 대마도 정벌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 일본, 여진 세 나라에 대해서만 주변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세 나라 말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도 교류를 했다. 그게 류큐, 자와, 시암 이런 나라들이에요.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 일본 최남단에 있는 섬이고요. 원래 이 섬은 일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편입돼서 지금 현재는 일본인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는 기후도 좀 다르고요. 인종도 좀 다르게 생겼고 그래서 좀 약간은 일본 내에서도 좀 이질적인 지역이고요. 지금은 여기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좀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암은 타이, 태국. 그 다음에 자와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자와라고도 하죠. 자, 그럼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교류도 하고 얘네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기도 했는데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은 류큐가 좀 가깝죠. 유구국이라고 하거든요. 유구. 자,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네들한테 불경과 불상, 즉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했었어요. 조선 초에 우리가 얘네들한테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관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밑에 보시면 일본과의 관계라고 해서 조약이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 쭉 한번 보시면은 삼포외란, 그 다음에 사량진 외변, 을묘 외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이렇게 여러 관련을 맺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뭐 나중에 우리 전쟁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일본하고 교류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일본 본토와 교류를 하는 면도 있지만 일본과의 교역은 대마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해약조,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개해약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본 본토와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대마도와 교류를 체결하죠. 그러니까 자, 조선은 대마도와 교류를 하면 그러니까 대마도주와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거나 교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마도가 일본 본토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본토에서 대마도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제후 같은 거니까 우리가 조선과 교류를 하면 대마도와 교류를 하면 대마도에서 일본으로 연결하는 약간 이런 무역 형태를 띠고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개해약조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조약은 그럼 누구랑 체결한 거냐면 대마도주와 체결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와의 외교는 일본과의 외교는 중간에 대마도가 있다는 거. 대마도를 통해서 교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대외관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쟁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뭐 당연히 임진왜란, 그 다음에 하나는 정묘란, 그리고 또 하나는 병자호란.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428페이지 봅시다. 자, 임진왜란 일단 여러분이 어느 왕 때 일어났는지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이니까. 임진왜란 봅시다. 자, 임진왜란은 1592년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진 지 딱 200년 후에 여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조선 초기부터 예언이 있었다고 해요. 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여기에다가 도읍을 정하면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여기에다가 뭐 도읍을 세우게 되면 200년 후에 변란이 일어나게 될 거고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일이 별로 없을 거다.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쭉 살펴보면 진짜 적장자,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게 사실 별로 없고요. 실제로. 아니면 일찍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딱 200년 후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나서 선조 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선조 재위 기간 안에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쟁. 항상 전쟁이 나오면 특히 임진왜란 같이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시기가. 전쟁이 나오면 순서. 여러분은 전쟁의 순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전쟁 순서대로 안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러분하고는 자, 육군 따로, 수군 따로, 의병 따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쟁의 순서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맨 처음에 외란 직전의 정세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이때 선조 때잖아요. 붕당 정치가 생겼고요. 자, 그리고 붕당 정치가 아까 붕당이 뭐와 뭐로 처음에 나눠지게 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을 때 동인이 좀 우세하게 되고 그래서 붕당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군역 제도가 문란해서 군적의 군인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 군인은 없는. 왜냐면 나라에서 세금을 걷었거든요. 자, 군대로 와라. 너네 군대로 다 모여서 전쟁 훈련을 해라. 이게 아니고 돈을 내라. 그럼 너네를 군대에서 빼줄게. 자, 이렇게 군적 수포제가 실시가 돼요. 그러면서 군적에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군인은 없는 그런 형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병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그런 형세를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 이 중기쯤 말하자면 이 임진왜란 일어날 때쯤 그런 군적은 문란하지.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고 있지. 그런 현상. 거기에다가 16세기쯤 되면 여러 가지 세금 내는 제도의 폐단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임꺽정의 난이라든가 이런 또 뭐 농민봉기가 그러니까 농민봉기라기보다 도적대가 등장을 해서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까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가 조선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조선의 정세. 그 다음에 외란전 대일관계. 자, 외란전 대일관계는 아까 일본 애들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나라 주변에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까 우리 삼포외란이라든가 을묘외란이라든가 뭐 사랑진외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네들이 일으키고 있죠. 말하자면 무역과 관련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은 소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의 정세.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사들이 싸우던 시대가 있었어요. 약 100년간의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통일만 했다 뿐이지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반대 세력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반대 세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외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일본의 정세 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 이름 정도 기억하시고 자, 불평 세력의 불만을 밖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명에 대한 침략을 준비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왜군의 침략 먼저 볼까요? 자, 일본은 1592년 4월에 우리나라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자, 처음에는 부산과 동래 쪽으로 쳐들어왔겠죠. 쭉 이제 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부산과 동래가 무너지고 육군으로 해서 세 갈래 길로 나누어서 서울로 진격을 하게 돼요. 자, 일본 제가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던 얘기가 사실 농담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전술 방식은 전투에 대한 방식은 무조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잡으면 끝. 그게 얘네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서울에 도착해 보니까 왕이 없어. 피난 갔어. 우리나라 왕은 피난 갔어. 그리고 우두머리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의병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싸움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서울에 왔는데 그 왕이 없어. 엄청 당황을 했다고 해요. 진짜로. 왕이 피난을 가버렸네. 이런 일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싸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군은 이제 서울로 가서 왕을 잡으면 되니까 세 갈래 길로 나누어서 서울로 진격. 자, 그러면 이제 왜군이 계속 진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당연히 전쟁이 난 걸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그나마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었던 건 누구냐? 신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있었죠. 자, 하지만 신립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군은 쭉 밀고 서울까지 올라와 버리죠. 자, 그러면 신립이 싸웠던 전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충주 탄금대 전투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충주 탄금대 전투. 자, 신립은 탄금대 전투에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고요. 자, 신립마저 패배를 하게 되자 이제 이 왜군 같은 경우는 쭉 밀고 서울까지 그냥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서울까지 진격하게 되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육군에서는 제대로 된 전쟁 없이 그냥 서울까지 빼앗기게 된 거고, 자,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수군. 그러는 과정에서 수군이 그나마 잘 막아낼 수 있었죠. 자, 수군 같은 경우는, 일본 수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전술이 뭐였냐? 수륙 양면 정책이었어요. 말하자면 수륙 병진 작전.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빨리 쳐들어가서 빨리 조선을 없애고 말하자면 전쟁을 끝내야겠다. 자, 그런데 육군은 파죽지세로 쭉 몰아붙였지만 수군에서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그게 바로 이순신인 거죠, 당연히. 자, 이순신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순신은 이 적군을 쉽게 빨리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순신의 전쟁들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전투들. 자, 제일 먼저 옥포해전 체크 한번 해봅시다. 옥포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죠. 옥포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거북선을 사용한 건 아니니까 거북선을 사용한 첫 번째 전투가 사천 전투예요. 삼천포. 그래서 사천 전투에서 거북선을 이용해서 최초로 승리를 하게 되고요. 당포, 당항포 뭐 쭉 승리한 후에,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한산도 대첩이죠. 봅시다. 한산도 대첩. 자, 그래서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쯤에 한산도 대첩을 벌이게 되죠. 자, 말 그대로 자, 하객진 전술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에서 수군이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자, 이 남해를 막아낸 거예요. 말하자면 남해 제해권을 장악한 거죠. 자, 이렇게 남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건 얘네들이 전라도로 가서 빨리 식량을 뺏어야 되는데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빨리빨리 이겨서 승리를 거두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즉, 자, 이순신의 승리는,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의 승리는 첫째,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고, 둘째,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여 서해안 지역을 지킬 수가 있었죠.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었어요.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이순신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산도 대첩,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대첩이죠. 전투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순신의 전투 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과정에서 의병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죠. 의병은 말 그대로 정식 군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군대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유생과 양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밑에는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자기 지역을 이용한, 즉 향토지리에 알맞은 전술을 이용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의병이고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의병장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최초 정도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 곽재우를 다른 말로 홍의장군이라고 하고 있죠. 홍의장군, 홍의, 붉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빨간색 옷만 보면은 막 외적들이 떨었다. 그래서 홍의장군이라고 하고, 이 홍의장군인 곽재우가 의령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김시민과 함께 진주대첩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주대첩, 그 다음에 조헌, 고경명, 정인홍 등등. 자, 그 다음에 유정, 휴정, 스님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승병까지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관군으로 편입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당연히 수군. 두 번째, 의병. 세 번째, 명나라에서 구원병이 오죠. 자, 우리 아까 선조 얘기 안 했네요. 너무 짜잘해요. 선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자, 선조. 자, 서울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죠. 아까 육군이. 그러던 중에 아까 신립 장군이 전투에 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군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선조는 피난을 가죠.
좋게 말하면 조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간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백성 버리고 저 혼자 도망간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쥐치작거리는 세자에게 맡기고 세자. 그때 세자가 광해군이었어요. 어린 광해군, 20살도 안 된 어린 광해군에게 나머지는 맡기고 이 사람은 피난을 가게 되죠. 자, 그럼 선조가 피난 간 곳이 어디예요?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신하를 보내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구원병을 보내주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 말하자면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전투가 평양성 탈환, 평양전투예요. 자, 함경도 지역까지 전부 다 일본군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서서히 밀고 내려가서 한양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 말하자면 이제 한양을 되찾기 위한 조명연합군의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전투, 평양을 탈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평양을 탈환을 했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한양까지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명나라 군대가 그 이후로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벽제관 전투, 벽제관 지금의 고양시인데 벽제관 전투에서 또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고 겨우겨우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서울을 되찾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명나라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전투는 이제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볼까요? 자, 명의 원군 그리고 5번째 줄에 평양성 탈환, 유성룡 써있죠.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본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하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중간에 휴전 제의. 자, 왜군이 명나라와의 휴전협정을 제의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나라 사이에 휴전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전쟁을 한 3년 정도 쉬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쉬는 동안 우리나라는 군대를 다시 정비하게 되죠. 중앙군과 지방군을 다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중앙군으로는 훈련도감을 편성하고 지방군으로는 소고군을 편성을 해서 중앙군과 지방군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죠.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고 결국에는 휴전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자, 한 장 넘기시면 정유재란의 발생 나와 있죠. 정유재란의 발생. 자, 그리고 중간에 이순신의 파면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 이순신한테 전쟁을 하라고 지금 어디에 왜군이 있으니까 빨리 쳐들어가 싸우라고 이제 명령을 서울에서 계속 내려와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일본의 또 모함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일본군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고 이순신을 파멸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 앉힌 사람이 우리 다 아는 원균이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원균이 딱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 이제 이순신의 위치에 가보니까 왜 이순신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는지 본인도 알게 됐어요. 이길 수 없는 전투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내가 가만할 수 있다. 이순신 저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투를 일으키게 되지만 뻔하죠. 결과는 패배를 하게 되죠. 그게 칠천량 해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으로 다시 바뀐 후에 마지막 결전들이 남아있게 되죠. 자, 원균이 다 말아먹고 나서 12척 남은 배로 일본의 300여 척을 물리친 게 명량. 그리고 이때 마침 이제 일본에서도 정세가 바뀌어서 일본군이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일본군을 무찌른 전투가 노량. 그리고 이 노량해전에서 결국에는 이순신이 전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순신의 승리. 자, 그 중에서 명량대첩 체크하시고 노량대첩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명량대첩, 노량대첩.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왜란의 과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임진왜란의 과정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4월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정투. 자, 그리고 선조는 피난을 가고요.
자, 옥포해전 승리 5월이었죠. 첫 승. 자, 그리고 한산도 대첩 7월. 한산도 대첩이 7월이죠. 그리고 1차 진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요 진주대첩이죠. 진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명나라 원군이 와서 평양 수복, 아까 평양 탈환, 1593년 1월에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중간에 한번 전쟁이 졌고요. 그리고 행주대첩으로도 승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차 진주대첩이 일어나게 되고 이 2차 진주대첩이 여러분 알고 있는 논계, 적장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논계가 2차 진주대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전쟁이 쉬죠. 중간에 이제 화친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군사를 정비하게 되죠. 그게 훈련도감, 소고군 체제, 이런 소고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화친 논의가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이 정유재란. 자, 정유재란에 해당하는 전투가 뭐냐 골라라 하면 명량, 노량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량대첩, 노량대첩 체크. 자,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죠. 임진왜란에서는 결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임진왜란의 결과는 일단 조선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죠. 조선에서는 전쟁을 7년이나 했죠. 물론 중간에 쉬는 시기가 있긴 했지만 자, 그래서 국토 황폐화,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문화재 소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결과가 되겠죠. 자, 봅시다. 외란의 승리 요인.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부끄러워서 차마 말은 못하겠고요. 자, 국내적 영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치적 영향. 정치적 영향에서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정치는 비변사의 역할이 강조되죠. 비변사라고 해서 원래는 국방 문제만 논의하던 관청이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의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는 비변사가 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비변사. 임진왜란을 통해서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경제적 영향. 당연히 국토 황폐화.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구 감소, 재정 궁핍 등등. 자, 그 다음에 재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나라에서 납속책을 실시하게 돼요. 말하자면 쌀을 가져와라. 그러면 벼슬을 줄게. 이런 식으로 명예직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숫자는 증가하지만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즉 이런 걸 우리가 신분제의 동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나게 되고요. 중간에 이몽학의 난이라고 하는 또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이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을 부추겨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신분제의 동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영향으로는 문화재가 소실되죠. 이때 불탔던 것 중에 불국사. 그 다음에 경복궁이 또 이때 불타게 되죠. 그래서 불국사, 경복궁. 자, 그래서 선조가 중간에 돌아와요. 이제 피난 갔다가 뭐 전쟁 끝나고 돌아온 건 아니고요. 전쟁 중간에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경복궁이 없어. 불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월산대군의 사저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월산대군이 누구냐면은 성종의 형. 성종의 형인 성종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에서 살게 되고요. 자, 어쨌든 전주랜다. 경복궁이 소실되고 자, 그 다음에 사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고라고 하는 건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 자, 그래서 여기에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 같은 것들이 여기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피난하는 과정에서 또는 전쟁 과정에서 이 사고가 전부 다 불타버렸지만 전주에 있던 실록은 살아남았죠. 자, 전주에 있는 선비들이 실록을 가지고 피난을 떠났기 때문에 전주 사고 본, 즉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5대 사고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고는 다 불타버렸지만 전주 사고 본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명예 군인들이 관우 숭배 상상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자,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명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명나라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무장으로서 굉장히 추앙받던 인물이 바로 관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우를 숭배하는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 문화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라는 거. 자, 그다음에 외래 문화도 우리나라에 외래 종, 말하자면 작물들도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죠. 거기 보시면 담배, 고추, 토마토, 그다음에 호박 이런 어떤 외래 작물에다가 일본의 무기도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돼요. 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무기는 활이었죠, 활.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조총을 수용을 하게 되죠. 조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외래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명나라를 더욱더 섬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준 게 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명나라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 또는 뭐 제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존명 사상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으면 자, 일본 그리고 중국 얘기해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리학자라든가 도공을 잡아갔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더니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도공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 가문들이 대대로 남아서 도자기를 굽는 가문이 몇 개 돼요. 심수관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가문들이 아직도 도자기를 굽고 있다. 자, 그래서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고 특히 성리학에서는 영남 지방의 학자들이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황의 학설이 많이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황을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진족 같은 경우는 자, 여진족이 급성장해서 오히려 명나라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대립하고 있는 중. 자, 이게 바로 임진왜란 이후의 모습이죠. 자, 조선은 국토 황폐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신분제의 동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문화재 소실 뭐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전, 문화 발전.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명쇠퇴. 우리나라 도와주느라고 힘 빼서 명쇠퇴. 그다음에 여진족 성장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다고 했죠. 임진왜란 있었다고 했고 선조가 죽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선조가 죽게 돼요. 그리고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랬기 때문에 주로 광해군은 전후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일단 북인 정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아직 붕당 정치를 안 해가지고 북인 정권 일단 체크만. 뒤에 어차피 다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산업의 부흥, 국방 강화,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화사업, 그래서 동의보감. 자,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런 처방전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을 편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 자, 대동법이라고 해서 세금 내는 제도를 개편을 시켜주죠. 대동법 실시. 그 다음에 5대 사고 정비. 자, 그전에는 4대 사고였죠. 이제 5대 사고로 정비를 하게 돼요. 아까 우리 사고가 불타버렸다고 했는데 자, 전주 사고 본만 살아남았다고 했죠. 결국에 이거를 다시 인쇄를 해서 5군데로. 그래서 5대 사고로 정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광해군 때 또 다른 중요한 것으로는 중리배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광해군의 외교 중에 대표적인 게 광해군의 시기에 대표적인 또 사안이 바로 중리배교죠. 중리배교라고 하는 건 명과 후금 사이의 대립을 얘기하는 거고 자, 명나라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명나라는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조선에서는 이 후금이라고 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흥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지금 약해지고 있는 명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낼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광해군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결국 광해군은 군대를 보내죠. 자, 그래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주게 돼요. 이때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원수로 앉혀서
13,000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를 보내는 과정에서 광해군이 강홍립을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향배를 보아서 잘 결정하도록 해라. 결국에는 네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후금에게 연락해서 후금에게 항복해서 너무 열심히 명을 위해 싸우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이득을 챙긴 건데 첫째, 명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자, 둘째, 너무 열심히 싸우지 않음으로써 후금의 미움을 안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득을 챙긴 거예요. 적당하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지키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또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서 후금의 항복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후금의 미움을 받지 않아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이렇게 명과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처신을 잘한 거, 이거를 우리는 중립외교라고 하고, 자, 이거는 명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후금하고도 잘 지내는 거죠. 즉 친명 친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친명 친금 정책을 적당하게 실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립외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람 이름 하나, 강홍립. 이 당시에 도원수로 갔던 사람, 군대를 끌고 갔던 사람 이름이 강홍립. 그리고 이거는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 자, 그 다음에 중립외교는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고요. 이때 군대를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강홍립. 강홍립 이름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실제 강홍립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군인 출신이 아닌 강홍립에게 군대를 줘서 보내는 데는 의도가 있었겠죠. 강홍립은 외교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홍립을 보낼 목적이 뭐겠어요? 네가 가서 외교를 적당히 잘해라, 이런 얘기겠죠. 실제로 강홍립이 후금으로 끌려간 뒤에도 후금에서 자료를 모아서, 지금으로 하면 자료를 모아서 조선으로 보낼 정도로 이 강홍립은 이제 외교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전쟁보다는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하고요. 자, 43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강홍립의 출병과 항복, 강홍립 이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실리를 채우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를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하죠. 자, 그리고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도 재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선조 말년에 통신사를 보내고, 그리고 광해군 때 기후약조라고 하는 걸 체결해서 요 일본과도 다시 교류를 회복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기후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인조반정 나와 있죠? 자, 인조반정까지만 합시다. 인조반정에서는 자, 광해군이 쫓겨나고 반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정치를 바로 세우다. 인조를 추대해서 정치를 바로 세우다. 그럼 결국에는 누구를 쫓아낸 거냐? 광해군을 쫓아낸 건데, 광해군을 쫓아낸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중립외교였어요. 광해군을 쫓아낸 첫 번째 이유가 중립외교고,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인 또는 유교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 이 도덕적 유교적인 약점이 뭐냐면 살제 폐모였어요. 살제 폐모로 결국에는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는데, 자, 살제 폐모가 뭐냐면 살제, 배다른 형제를 죽였어요. 배다른 형제가 영창대군이죠. 배다른 형제를 죽였어요. 살제, 형제를 죽였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폐모라고 하는 건 새엄마를 쫓아냈어요. 새엄마는 누구냐면 임목대비. 자, 그래서 임목대비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이죠. 말하자면 광해군은 후군의 자식이었어요. 후궁. 그런데 이 후궁의 자식이 결국에는 세자가 되고 결국에는 왕이 되죠. 그리고 세자 시절 때도 아버지로부터, 즉 선조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적장자도 아니지, 큰아들도 아니지, 후궁의 자식이지. 그랬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가 결국에는 뒤에 왕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는데 그게 임목대비. 그리고 이 젊은 왕비가 새로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창대군. 자, 그런데 뒤늦게 그러니까 적장자가 태어난 거고, 선조 입장에서는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죠. 얘가 대군이니까. 그런데 선조가 이 아기가 아직 어렸을 때, 이 영창대군이 아기였을 때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자가 어차피 광해군이니까 광해군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광해군은 말 그대로 군이고 후궁의 아들이고 여기가 적장자야. 그러니까
얘가 아직은 애기지만 나중에 얘가 크게 되면 정치적인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처음에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얘가 한 4, 5살 그리고 나중에 얘를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귀양을 보냈다가 결국에는 얘가 한 9살쯤 됐을 때 9살, 10살쯤 됐을 때 영창대군을 죽이게 됐죠. 배다른 형제를 죽인 거죠. 그리고 새엄마, 영창대군의 엄마 새엄마는 궁궐 한쪽에다가 위패를 시켜놔요. 쉽게 말하면 가둬놓는 거지. 못 나오게. 그러니까 새엄마는 쫓아내고 가둬놓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는 죽이고 이게 이 조선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약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중리배교랑 자 그러면 요거는 알겠는데 도덕적 약점은 알겠는데 중리배교는 왜 문제가 되냐. 자 이거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성리학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무조건 섬겨야 될 나라는 어디만? 명나라만. 그런데 광해군은 청나라하고도 후금하고도 잘 지낸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린 무조건 명나라만 바라봐야 돼. 명나라만 향해서. 그리고 후금은 무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떨어진 오랑캐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후금하고도 잘 지내고 명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우리는 중립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리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외교였던 거죠. 성리학이 어긋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리배교와 도덕적인 약점 때문에 광해군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인조가 왕위를 잇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인조 반정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조금 남았어요. 나머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로 넘어갑시다. 잠깐 쉴게요.